하지만 대부분에게 사카모토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고 잘생긴 남자입니다. 그날은 파티시의 월드 토너먼트의 둘째 날이자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놓고 여러 명의 참가자가 있었지만 특히 모든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참가자가 있었습니다. 이 참가자는 대회 시작부터 모두를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파티시에로 왕관을 쓰게 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그 특별한 대회를 위해 그는 설탕 조각상을 만들 계획이었고 계획대로 설탕으로 만든 조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각상은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거대했고 마무리하는 순간에도 일도 열심히 했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해요. 자신이 원하는 꿈을 이뤘다는 사실에 정말 기뻐해요. 그날을 꿈꿔왔고 이제 그날이 온 거예요. 모든 참가자들에게 과자를 가져오라는 방송이 나오자 최종 확인과 심사를 위해 밖으로 가져가야 한다는 방송을 듣고 큰 사탕 조각상을 옮기는 것을 도와줄 동료를 부릅니다. 조각상이 너무 커서 혼자서는 들 수 없어서 조각상이 너무 커서 그가 혼자서는 옮길 수 없고 그들이 옮기려고 할 때 그가 그것을 함께 하려 할 때 그는 자신의 위대한 꿈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본다. 그는 조각상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바로 그의 얼굴에 맞는다. 자신의 옆으로 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는 거기에 서서 사탕이 부서져 그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것을 지켜본다. 그는 넘어져 피를 흘리기 시작한다.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 그는 자신이 죽어가는지 궁금해한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도 전에 죽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다. 그는 태어난 날부터 그날을 위해 일해왔다는 것을 상기한다. 그리고 그날, 그것은 그의 죽는 날이 된다. 그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신이 악하다고 결론짓는다. 그가 세상을 향해 눈을 감자 한 목소리가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원하냐고 묻는다. 두 번째 기회를. 그 목소리는 그가 원하는 두 번째 기회를 줄 준비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날부터 그는 파스트리 밀러 모르델이라 불리게 됩니다. 목소리가 말했듯이 그는 다른 삶으로 환생하여 자신이 카세롤 모르델과 에그니스 모르델의 아이로 태어났음을 알게 됩니다. 젊은 부부는 아버지가 전쟁 보상으로 받은 황량하고 텅 빈 영지를 모르델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지는 너무 황량해서 밀조차 제대로 생산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중요한 것들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 지역에 온 후 그의 아버지는 황량한 영지를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은 땅을 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 정착해서 밀을 재배하려고 합니다. 결국 밀 재배에는 성공하지만 그 도시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고 몇 년 안에 그 텅 빈 마을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살고 건물들도 생겨나면서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활기를 띠었습니다. 페이스트리의 아버지 캐서롤은 전쟁 영웅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처럼 전쟁 영주가 되도록 페이스트리를 훈련시키는데 관심이 많아서 페이스트리가 아주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검술 훈련을 시작했어요. 오늘 그는 나무 옆에 서서 아버지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에게 훈련 중에 자꾸만 정신이 산만해진다며 검을 더 잘 잡아서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카세롤과 싸우면서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해 설명하며 검을 휘두릅니다. 이 새로운 삶을 산 지 9년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삶이 멋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매우 다정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두었고 그는 그 가족의 막내이며 5명의 누나가 있습니다. 누나들은 그를 기쁨과 행복으로 대해줍니다. 그래, 그 사랑을 즐기긴 하지만 그들이 사는 영지에서는 밀만 자라고 콩이나 그가 과자 만드는데 쓸 수 있는 다른 작물은 전혀 재배할 수 없다는 게 문제야. 과자를 만들 수 없어. 그는 과자 만드는 걸 그리워하고 과자를 만들지 않는 삶은 상상할 수 없어. 과자를 만들던 자신의 삶을 떠올리고 옛날 삶을 생각해. 정신이 팔린 사이 카세롤이 그를 치고 그의 검에 넘어져. 그의 검은 뒤로 떨어지고 그는 아버지 앞에서 쓰러져. 패배를 인정해. 아버지가 결투를 계속하길 바라지만 아버지의 가신이기도 한 마을 사람 중 한 명인 퓨어리 그들을 만나러 와 캐서롤을 부릅니다. 퓨어리 가서 식사 시간이 거의 다 되었으니 훈련을 정리하고 식사하러 가라고 말합니다. 훈련을 정리하고 식사하러 가라고 합니다. 캐서롤은 페스트리에게 하루 일을 마치고 쉬러 가라고 합니다. 자신을 만나러 온 이유를 퓨얼에게 묻고 퓨얼은 2가지 소식이 있다고 말합니다. 소식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좋은 소식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소식이니 캐서롤이 먼저 듣고 싶은 소식을 고르라고 합니다. 캐서롤은 어차피 2가지 소식을 다 들어야 하니 좋은 소식부터 듣는 게 낫다고 합니다. 퓨얼은 좋은 소식부터 전하며 그들의 콩 재배가
아주 잘 되어 그해 풍년을 맞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동안 그는 좋은 결과가 단지 그들은 파스트리의 조언을 따랐기 때문에 그가 라임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들의 콩제베는 좋은 수확을 가져올 것입니다. 퓨엘이 페이스트리에게 어디서 좋은 아이디어를 얻는지 묻자 페이스트리는 시도하려고 한다. 그가 그 콩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상상해봐. 그는 그들이 콩을 사용해서 할 수 있다고 말했어. 과자류를 만들고 심지어 그가 추정하는 과정들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어른들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보며 무슨 소리냐고,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묻습니다. 자신이 환생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꿈을 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저 백일몽을 꾸고 있다고요. 그들은 그의 백일몽이 대부분 터무니없다고 말합니다. 그 후 카세롤은 퓨얼에게 또 다른 소식이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는 퓨얼에게 무슨 나쁜 소식이냐고 묻고 퓨얼은 위례의 왕국을 공격했던 산적들이 패배하지 않았고 그 산적들이 그들의 도시로 향하고 있다는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산적들이 그들의 영지로 향한다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바로 산적들이 그들의 모든 밭을 파괴하고 수확물까지 훔쳐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페이스트리는 그 세계에서 과자를 만드는 자신의 꿈이 더욱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합니다. 깨달음에 이르러 그는 누구도 자신의 꿈을 망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느낍니다. 꿈을 절대 퓨얼은 산적이 약 50명이며 그들이 도시에 도착하는데 약 2달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 2달 안에 그는 그들의 도시가 그 공격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페이스트리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도시의 모든 남자들과 심지어 이웃 마을의 남자들을 모두 모아도 겨우 30명밖에 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그 생각은 처음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찾을 수 있는 30명의 남자들이 무장을 완벽하게 갖춘 50명의 산적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캐서롤도 해결책을 찾기 시작한다. 그가 운하로 가서 도적들이 도착하기 전에 매복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예의 왕국으로부터 지원군을 얻으려고도 할 것입니다. 그것이 더 가능성 있는 생각처럼 보이지만 예의 왕국은 결코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도적들을 물리치지 못한 것이 이미 그들을 약하게 만들었고 만약 그 작은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큰 왕국 대신 도적들을 물리치는 데 성공한다면 왕에게는 좋지 않은 평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명성을 망칠 것이므로 왕 또한 그들이 싸움에서 지기를 바랄 것이고 그들은 더 큰 왕국들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캐서롤 또한 퓨얼이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유일한 해결책은 파스트리만이라고 말합니다. 파스트리의 성화를 받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캐서롤은 그것이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받아들입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아그네스와 딸 조세핀에게 다음 주에 파스트리의 성화를 예약한다고 말합니다. 파스트리의 성화를 다음 주로 예약했다고 말합니다. 아그네스는 즉시 거절하지만 남편은 그들이 도시와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설득하여 그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받아들입니다. 물론 성화는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아이들을 위해 행해지며 파스트리는 너무 어리지만 파스트리는 원하지만 어머니가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그 이유를 이해합니다. 아그네스가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하고 조세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두 사람 모두 그 제안에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고 페스트리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페스트리를 준비를 위해 꾸미기 시작하고 그에게 여자 옷을 입히기 시작합니다. 여성스러운 옷을 입힙니다. 그들은 그 옷이 잘 어울린다고 웃고 그에게 사용할 화장품도 꺼냅니다. 그에게 사용할 화장품을 꺼냅니다. 어릴 적부터 그의 누나들과 어머니는 그를 인형처럼 꾸며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를 여성스럽게 꾸미고 그들의 보석과 화장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보석과 화장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으니 불평할 수도 없고 다른 누나들이 있을 때보다 훨씬 나았으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심했었거든. 어서 어른이 되어서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성인식 여행을 떠나는 날 아버지와 함께 들판에 간 그는 여행 당일에 왜 그렇게 피곤해 보이냐는 아버지의 질문을 받는다. 떠나는 날에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일을 했다고 캐서롤에게 말하지만 캐서롤은 그를 비웃는다. 아그네스와 조세핀도 도착하고 떠나기 전에 마을의 다른 아이들이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한다.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온다. 그들은 그곳에서 사라졌다가 보발디아 왕국에 나타납니다. 그가 그렇게 큰 왕국을 처음 본 것이며 그들이 처음 간 곳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사탕과 달콤한 것들을 봅니다. 그는 전에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것들이 그 세상에도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원한다고 소리쳤고 그의 아버지는 그가 성결의식을 통과하면 시장에서 원하는 것을 고르도록 허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시장에서 고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파스트리는 시장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생각하기 시작했고 갑자기 그의 눈에 예상치 못한 것이 들어왔다. 사과였다. 너무 신나서 가판대로 뛰어갔다. 아버지는 그것이 본카스이며 그들의 도시에서는 매우 희귀하다고 말씀하셨다. 북쪽에서 재배되기 때문이다. 파스트리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에 몇 개 사서 자기가 그들의 도시에서 재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세롤은 아들의 총명함에 매우 기뻐했다. 파스트리의 총명함으로 모르돈의 도시를 크게 만들고 여러 기사단을 지휘할 수 있기를 바랐다. 반면에 파스트리는 자기 사과를 구워서 사과파이를 만들고 꿀벌로 꿀을 만들고 아주 달콤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꿈꿉니다. 그들은 그의 성화식을 위해 교회에 도착합니다. 캐서롤이 신부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신부는 파스트리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상관없이 과정을 시작합니다. 집에서 조세피는 퓨얼에게 진정한 성화가 무엇인지 묻고 퓨얼은 아이의 마법 수치를 알아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 과정을 위해 그들은 아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볼 때까지 어둡고 텅 빈 방에 가두어 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마법은 누군가 도움 없이 혼자일 때만 나타나고 그는 그 상황에서 자신의 마법을 쓸 수 있을까? 페이스트리를 하루 반 동안 가두지만 신부는 여전히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과정이 끝날 때까지 페이스트리가 그 정도를 견딜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페이스트리는 과자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이틀 후 아버지가 깨우러 전화하기 전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버지가 이틀 후에 깨워줄 때까지 신부는 페이스트리에게 자신이 시도했고 경전으로 과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전으로 신부가 경전을 읽어 내려가자 페이스트리는 자신이 최면 상태에 빠지는 것을 보고 모두 그의 주변에 있는 영적인 장신구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마치자 사제는 파스트리가 강력한 마법 능력을 지녔다고 인정합니다. 카세롤은 사제에게 동전을 건네주고 떠납니다. 그는 시장에 가서 사과를 사고 충분히 산 후에 상인이 그것들을 선물로 줍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앉아 그것을 먹고 어머니와 조세핀에게 가장 좋은 사과를 먹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자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한편 사제는 동전을 확인하고 그 돈으로는 입을 다물 수 없다고 말하며 카세롤이 교회에 온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적들은 마을에 불을 지르고 타오르는 마을 한가운데서 약탈품을 모으며 자신들이 해낸 일에 매우 만족해하는 모습입니다. 모이세요. 한편 카세롤은 자신의 여관에서 방어공사를 점검하는 동안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산적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영토 근처에 있는 립타베르 마을을 공격하여 불태웠다고 알립니다. 그의 영토 근처에 있는 마을입니다. 이 소식은 카세롤을 크게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겨우 3주 전 수도에서 마을의 방어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온 참이었기 때문입니다. 산적들이 이미 립타베르 영지까지 왔다는 것은 그들이 예상되는 산적의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사용하기로 했던 2주라는 기한으로는 더 이상 작업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페스는 즉시 여러 마을 지도자들과 쿠아트로와 글라사주에게 긴급 회의를 위해 즉시 모이라는 소집 명령을 받습니다. 즉시 그가 소식을 전하러 가는 동안 그는 산적들의 끈질긴 공격이 맛있는 음식으로 가득한 땅을 만드는 그의 꿈에 걸림돌이 될까 걱정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적은 인력으로 마을을 지키려는 계획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렇게 적은 인력으로 마을을 보호하려는 계획에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의 처분에 있는 인력. 동시에 카세롤은 자신 밑에 작은 마을 사람들에게 우물에 모래를 채우고 집을 즉시 비울 것을 명령합니다. 모두 서둘러 주 마을로 이동하여 그는 기회를 이용해 싸울 수 있는 장정들과 농부들을 분리시키고 그들에게 창고에 가능한 한 많은 식량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는 모두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이 일이 진행되는 동안 퓨얼은 그에게 보급품이 길어야 사흘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알리고 양식을 줄이는 모험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제안합니다. 페스와 치스는 걱정스럽게도 유일하게 남은 무기 제작자들이 너무 느린 속도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나이와 속도를 고려할 때 그는 그들이 산적들과의 장기전을 버틸 수 없을까봐 걱정하며 자신의 사람들을 도울 방법을 고민합니다. 아버지 나가셨어. 그에게는 마크와 루미가 합류했는데 스스로를 그의 부하라고 자칭하는 아이들이었다. 그를 돕기 위해 온 것이다. 그들은 그에게 해야 할 일을 지시해달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그들의 아버지들이 그의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것처럼 그를 위해 일한다. 그의 아버지는 직함을 가지고 있다. 마을의 영주. 자신의 나이에 신하를 두는 것이 불편했던 그는 그들에게 귀족처럼 대하지 말고 평소처럼 그와 친하게 지내는 어린 시절 친구처럼 행동하라고 말했다. 귀족처럼 대하지 말라고. 그는 다른 마을 아이들과 평소처럼 장난치고 놀고 싶었다. 그렇게 살았지만 흉포한 산적들의 위협으로 평범한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러고는 아이들이 던질 수 있을 만한 작은 돌들을 한 움큼 주워오라고 부탁합니다. 그 나이 또래 아이들이 던질 수 있을 만한 돌들을 말이죠. 돌을 뭘 어떻게 쓸지 전혀 몰랐지만 그래도 그의 지시에 따릅니다. 그의 지시를 그대로 따랐습니다. 돌을 줍는 동안 주변을 잘 살피고 이상한 일이 보이면 바로 마을로 돌아오라고 당부합니다. 이상한 점이 보이면 즉시 마을로 돌아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두 아이는 등에 바구니를 지고 돌을 줍기 시작합니다. 바구니에 돌을 주우면서 루미는 마크에게 어떤 마법 통행증이었는지 아냐고 묻습니다. 어떤 종류의 마법 통행증이었는지 결과를 알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마크는 아직 연습 중이라 자신의 마법을 비밀로 하고 있다고 말해요. 사용하는 법을 말이죠. 루미는 비밀로 할 만큼 엄청난 무언가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마크는 순수한 격투 실력만큼은 여전히 최고이며 결코 겁먹지 않는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마크는 숲속 깊은 곳에서 소리를 들어요. 처음에 루미는 장난치는 줄 알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산적들이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돼요. 그는 즉시 마을로 돌아가 입구에 다리를 치우고 문을 잠근 문지기에게 알려요. 다리를 제거하고 문을 잠그라고 했던 사람에게 말이죠. 산적들이 곧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에 이전까지 차분했던 사람들 모두가 갑자기 불안에 휩싸이며 과연 그 악명 높은 산적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을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길을 따라 마을과 촌락들을 불태워버린 그 산적들 말입니다. 바로 그때 카세롤이 나타나 그들의 불안감을 가라앉힙니다. 그는 산적들을 마을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아내들과 아이들이 죽고 재산은 빼앗기고 집들은 불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집들이 불에 타는 거죠. 그는 마을을 지키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알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가족을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단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연설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얻고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산적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퓨얼은 산적들이 지형에 익숙하지 않아 밤에 공격하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밤에는 불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세롤은 그에게 다른 쪽이 확실히 공격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들이 침략한 영토에는 그들의 거대한 군대를 유지할 충분한 식량이 없을 것이다. 부대. 그는 산적들이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측하며 마을을 공격하기 전에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은 곧바로 공격할 것입니다. 퓨얼은 그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밤새도록 깨워두는 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산적들이 밤을 새워 다음날 아침 공격하기로 결정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불리함이 될 겁니다. 아침에 말이죠. 그러자 카세롤은 자신의 영리한 아들 파스코에게 그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지만 파스코는 산적들에 대해 너무 알고 있는 정보가 적어서 추측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가정할 수 없다고 말이죠. 그는 산적들의 수뿐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급품의 양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야만 마치 많은 사람들을 먹일 준비를 하는 것처럼 행동 방침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며 전생처럼 해결하려고 애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하다가 너무 몰두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는 전생에 그렇게 했지만 정신을 차릴 때쯤이면 캐서롤은 이미 다음 작전을 결정했어. 그는 적 기지를 확인하고 그들의 세력을 파악하기 위해 퓨어를 데리고 가 병력에 그는 파스에게 마을을 맡기고 위험을 감수하며 즉시 조사를 나서 위험을 감수하는 걸 알면서도 그가 떠난 후 파스는 마크에게 적의 도착을 알리는 신호로 화살을 사용하라고 북문에 전달하라고 말해 불화살을 그는 또한 루미에게 장인들에게 불과 화살을 준비하라고 말해 필요할 때 사용할 그리고 그 화살이 아버지를 돕는 이중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에게 알려 밤에 도망치다 길을 잃을 경우 마을로 돌아오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산적들에게서 마크는 순간이동 마법을 쓰면 된다고 말하지만 파스는 무게 제한 때문에 퓨얼과 말들을 데려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마을 안으로 돌아온 파스는 주민들이 겁에 질린 모습을 보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버지이신 영주를 대신하여 그들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한편 카세롤과 퓨얼은 숲속에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원거리에서 적 기지를 관찰합니다. 산적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5마리의 좋은 말을 가진 전직 군인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5필의 좋은 말을. 그는 또한 산적의 수가 총 70명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 카세롤은 그들이 전문가일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그는 또한 산적들이 여러 명의 마을 주민들을 인질로 잡았고 그들을 노예로 팔 계획이라고 추측합니다. 조사를 마치자마자 그들은 서둘러 적진으로 기습 공격을 하러 갑니다. 산적들의 근거지에서는 부하들이 두목에게 이웃 마을들이 주민들에 의해 버려졌다고 보고합니다. 그들이 주요 마을로 이동할 준비를 하는 동안 카세롤과 그의 충실한 오른팔은 어디선가 나타나 산적들을 죽이기 시작하고 초점은 그들은 허둥지둥 지나가는 약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두목은 부하들에게 말들을 조심하라고 지시하려 하지만 그들이 진영을 유지하기 전에 이미 몇몇 부하들을 잃었습니다. 영주는 그들이 정비된 지금 또 공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퓨얼에게 마을로 후퇴하라고 명령합니다. 두목이 멈추라고 해도 적들은 즉시 그들을 추격합니다. 이 계획으로 그들은 산적들 중 일부를 주력 부대에서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마을에서는 그들의 도착을 멀리서 알아채자마자 즉시 화살이 날아옵니다. 멀리서 퓨얼은 패스가 경비병들에게 자신을 쏘라고 명령했으니 함정을 파놓았다고 생각합니다. 화살. 그의 계획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만 다른 길로 마을로 돌아가기로 합니다. 마을로 돌아가는 다른 길로 적의 접근을 알게 된 패스는 아이 병사들을 소집하고 아이들은 즉시 길 아래로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피해를 더하기 위해 돌에 불을 붙였고 이 전략은 패스의 기발한 계획 덕분에 산적들의 추격을 멈추게 합니다. 아이들은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내려고 애쓰는 산적들에게 계속해서 불타는 돌을 던집니다. 공격이 어디서 오는지 찾지 못하고 애쓰는 산적들에게 캐서롤과 퓨얼은 그 기회를 이용해 산적들에게 돌격합니다.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리더가 그들에게 따라잡자 그는 문으로 바로 향하기로 합니다. 공격을 막기 위해서요. 그는 다리가 없는 절벽에서 뛰어내려 다른 쪽 가장자리에 착지하는 데 성공합니다.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는 무사히 도착했기에 그의 부하들도 그를 따라 뛰어내릴 준비를 합니다. 뛰어내리려고요. 동시에 문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도구로 공격하려 하지만 그는 그들의 공격을 피하며 담 위로 올라갑니다. 그는 담을 넘는 데 성공하고 즉시 약한 적들을 베기 시작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분노에 찬 광기에 휩싸입니다. 한 전사가 즉시 결투를 위해 그와 맞섭니다. 아이들은 다른 벽을 넘은 산적들을 막습니다. THR과 킵스가 진짜 문제임을 알아차리고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검을 휘두르지만 파즈가 방패가 되어 부상을 입습니다. 두목은 즉시 파즈를 검으로 목을 겨누며 인질로 잡고 이 때문에 다른 전투원들은 그에게 접근하기를 주저합니다. 모두가 정신이 팔린 사이 파즈는 심한 고통을 겪는 한 남자를 발견하고 자신의 마법을 사용하여 그 남자의 부상을 다른 산적들에게 복제합니다. 모두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우두머리는 파즈의 마법을 이해하려 애쓰는 동안 한 아이가 돌로 그의 머리를 내리쳐 기절시켰습니다. 아이가 돌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산적들의 공격으로 마을은 도끼와 칼에 찢겨져 엉망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들은 매우 총명한 영주와 그의 아들의 도움으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카세롤은 마을 사람 중 한 명을 보내 아내에게 승전 소식을 알리게 합니다. 그 사람이 도착하자 아그네스는 그가 말하기도 전에 승리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싸움이 끝났고 예상대로 승리했다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산적들 중 일부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그것을 매우 기뻐하며 남편과 아들이 모두 다치지 않았는지 묻습니다. 그 남자는 캐서롤은 다치지 않았고 괜찮지만 페스트리는 도끼에 팔에 맞아 약간 다쳤다고 말합니다. 에그니스는 즉시 바닥에 쓰러집니다. 조세피는 그녀에게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리고 페스트리가 입은 상처는 그리 깊지 않을 것이며 어린 소녀는 괜찮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전령에게 페스트리의 부상이 얼마나 깊은지 묻고 조세핀이 말한 대로 전령은 그의 부상은 경미하며 곧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곧 괜찮아질 거라고 합니다. 에그니스는 기뻐하지만 조세핀은 아버지와 오빠도 무사히 지내길 바랄 거라고 걱정하며 그녀의 우려를 표합니다. 그들도 잘 지내기를 바랄 거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에그니스는 남편이 언제 집에 올지 묻습니다. 반면 파스트리는 전투에서 도움을 준 이웃 마을들을 위한 보상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움에서 도왔던 마을들을 위해서 말이죠. 그는 그들을 쌀 창고로 데려가 전쟁의 잔여물이니 모두 나눠서 각자 마을로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두 함께 나누어 각자의 마을로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들은 모두 수제 후의 친절한 행동에 기뻐하며 쌀을 가져가기 위해 창고로 들어갑니다. 쌀을 가지러 창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파스트리는 자신의 주요 목표, 즉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기에 그는 다른 달콤한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첫 번째 삶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카세롤은 산적들을 묶어 감옥으로 이송하는 방식을 지휘합니다. 그는 산적들이 도망칠 수 없도록 간격을 유지하라고 명령합니다. 도망치지 못하게 말이죠. 산적들이 감옥으로 향하는 줄을 서자 그들의 두목은 주위를 둘러보며 자신들을 풀어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퓨얼은 카세롤에게 산적들을 레이츠시로 여전히 보낼 것이냐고 묻고 카세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그는 레이츠 왕이 자신의 자존심을 유지하고 그가 자신의 도시를 공격한 산적들을 물리치는데 어려움을 느껴 실망했습니다. 그의 도시를 공격한 산적들을 말이죠. 퓨얼은 그에게 그 도움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얻을 것인지 묻고 그는 그들이 무엇이 이익이 될지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모든 산적들을 감옥으로 데려가 주변 숲에 묻고 산적들을 확보하고 탈출하지 못하도록 문에 경비를 배치합니다. 보상이 무언가를 하는 가장 큰 동기라는 것이 알려져 있듯이 키스롤은 이런저런 방식으로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상하기로 결정합니다. 승리에 기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첫 번째 사람인 글래케이지를 부릅니다. 그는 글라사주에게 상을 주고 전쟁에서 첫 매복 작전을 펼치는 데 도움을 준 어린아이들 마크와 루미를 부릅니다. 페이스트리가 첫 매복 작전을 펼치는 데 도움을 준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앞으로 나아가지만 카세롤이 왜 따로가 아니라 함께 부른 건지 궁금해합니다. 따로가 아니라 함께 부른 이유를 궁금해합니다. 카세롤은 아이들에게 자랑스럽다고 말하고 아이들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합니다. 훌륭한 활약에 대한 보상으로 그는 아이들에게 보리 창고에서 검을 줍니다. 아이들은 매우 기뻐합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집으로 가져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가는 길에 마크는 루미에게 전투에서 그렇게 잘 해낼 줄 알았냐고 묻습니다. 전투에서 그렇게 잘 해낼 줄 알았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자신들을 위해 검을 얻었다는 사실에 행복해합니다. 자신들을 위한 검을 얻었으니까요. 그들은 언젠가 자라서 그들의 도시 파스트리의 다음 영주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파스트리에게 말이죠. 그들은 미래의 파스트리의 가신이 되어 그를 엄청나게 돕고 싶어합니다. 파스트리가 그들 주위를 지나가며 선물을 들고 있는 그들이 애쓰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들이 그것을 나르도록 도와주고 그들은 모두 그것을 마크의 집으로 옮깁니다. 마크는 행복하게 집에 들어와 가족들에게 전쟁에서 너무 잘 싸워서 영주가 검과 곡식을 상으로 주었다고 소리칩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그 무서운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에 더욱 기뻐합니다. 전투. 그녀는 그를 열렬히 껴안으며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정말 무서웠다고 말한다. 그의 여동생도 기뻐한다. 그들은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가 잘 해낼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한다. 어머니는 그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고 파스트리에게 아들이 싸움 중에 큰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는지 묻는다. 파스트리는 마크가 성실했고 그들이 승리하는데 일조했다고 말하며 그의 어머니는 더욱 자랑스러워한다. 그들은 루미의 집에도 가야 하므로 마크의 집을 떠난다. 그들이 루미의 집에 도착하자 그녀의 할아버지는 그녀를 열렬히 껴안는다. 옷을 거의 짜부라뜨릴 정도로 꽉 껴안아요. 할아버지께 자기가 꽉 껴안겨 숨 막힌다고 소리칩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에게 전투에서 얻은 상들을 보여주고 할아버지는 매우 기뻐하고 흐뭇해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녀가 부지런한 아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실망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는 파스트리에게도 인사합니다. 나중에 마을 남자들은 승리를 축하하기로 합니다. 그들은 포도주와 술을 가지고 루미의 집에 옵니다. 집에 들어가면서 루미에게 아버지가 집에 돌아왔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에게 그녀의 아버지가 마크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고 거기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남자들은 그녀 아버지의 부재가 그들이 승리를 축하하며 즐기는 것을 막지는 못할 거라고 결정합니다. 그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즐기는 것을 막지는 못할 거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집으로 들어가 와인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파스트리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채고 그에게도 축하에 함께하라고 합니다. 축하에 함께하라고 요청합니다. 마크는 어른들에게 아이들에게도 술을 주라고 하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은 우유만 마실 거라고 거절합니다. 아이들은 우유만 마실 거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우유를, 어른들에게는 술을 따라줍니다. 모두 술을 마셨고 남자들이 말하길 아이들과 함께 페스트리가 이끄는 첫 번째 매복을 목격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그 매복이 조직적이었다고 말하며 그들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그들은 마크와 루미가 지역사회에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어요. 전투 중에 유용했고 그들의 도시가 훌륭하게 관리될 것이라고 말하세요. 미래. 반면에 페스트리는 자신이 만들기로 결심한 사과 파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재료들을 모두 생각하고 계피를 포함하여 그 도시에서 어떻게 구할지 생각합니다. 계피를 포함해서요. 마크와 루미도 어른들을 두고 밖에 나가 놀았어요. 그리고 마크는 어른들이 이렇게 칭찬해줄 날이 올 줄은 몰랐다며 그동안 자신들의 태도 때문에 늘 모욕과 학대만 받아왔기에 이렇게 가끔 칭찬을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라고. 루미는 자기만 골칫덩이지 자신은 아니라고 말했어요. 놀면서 이야기하던 중 마크는 루미에게 산적들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아느냐고 물었고 루미는 감옥에 있다고 말했어요. 마크는 미래의 왕국 신하로서 죄수들을 감시하는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다며 가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어요. 죄수들. 루미도 그에게 동의하고 그들은 감옥으로 향한다. 감옥에서 그들은 간수들을 만나고 그들을 안으로 들여보내도록 설득하려 한다.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수들은 거절하고 그들은 화가 나서 떠난다. 루미가 평화롭게 떠나려 하자 마크가 제안이 있다며 그녀를 다시 끌어당긴다. 그는 바닥에서 돌을 몇 개 집어 감옥 건너편으로 던진다. 감옥. 간수들은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그곳을 떠난다. 거기서 그들이 떠나자 마크와 루미가 감옥 안으로 들어온다. 둘러보다가 마크에게 말을 거는 산적의 목을 본다. 옆에 찬 칼의 주인이냐고 묻자 마크는 그 칼이 상으로 받은 것이라고 말한다. 산적은 그 칼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은 곧 죽어 목이 잘릴 것을 알기에 죽기 전에 마크에게 칼 쓰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행을 하고 싶다고 한다. 루미는 마크에게 그 말을 듣지 말라고 애원하지만 마크는 거절하고 칼을 꺼낸다. 산적은 칼 쓰는 법을 가르쳐주면 마법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마크는 과자처럼 마법을 쓰고 싶어 했기에 매우 기뻐한다. 그 남자는 검에다 특별한 주문을 외워야 마법이 발휘된다고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으니 마크가 더 가까이 오라고 말합니다. 마법을 발휘하려면 검의 주문을 외워야 하는데 다른 사람은 들을 수 없으니 마크가 더 가까이 와야 한다고 합니다. 마크가 다가가기 전에 그 남자는 밧줄을 놓치고 마크를 걷어차 버립니다. 그는 검을 빼앗아 루미를 칩니다. 루미는 쓰러져 피를 흘립니다. 경비병들이 돌아오자 그 남자는 마크를 인질로 잡고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고 합니다. 가까이 오면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다른 마을 사람이 다른 주민들에게 사건을 알리고 그들은 즉시 그곳으로 옵니다. 즉시 달려옵니다. 산적은 말을 타고 마크를 붙잡은 채 달아납니다. 페이스트리가 도착합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 부상당한 루미를 봅니다. 그는 그들에게 루미를 치료하라고 말하고 몸에 남을 흉터는 고려하지 않고 부상을 멈추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몸에 남을 흉터는 신경 쓰지 말고 치료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나가서 그 남자들에게 산적이 어디로 갔는지 묻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산적이 동쪽으로 갔다고 말하고 페이스트리는 그를 쫓기 위해 말을 탑니다. 가는 길에 그는 동쪽에 설치해놓은 함정이 아직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정이 산적을 막으면 그는 산적의 부상을 재현하기 위해 자신도 약간의 부상을 입으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산적의 부상을 재현하기 위해 가벼운 부상을 입을 생각입니다.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이 카세롤에게 전해집니다. 그는 아들의 행방을 묻고 그들은 파스트리가 산적을 쫓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는 즉시 그들을 쫓아가려고 일어서지만 퓨얼이 그를 멈추게 하고 자신이 갈 거라고 말합니다. 퓨얼은 산적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마을 사람들이 듣게 되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며 카세롤의 역할은 그들을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거기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퓨얼은 다른 마을 사람을 부탁하고 그들은 두 소년을 찾습니다. 과연 산적의 말이 함정을 밟고 넘어집니다. 그가 넘어지는 순간 파스트리가 도착하고 마크는 파스트리 뒤를 쫓습니다. 파스트리가 칼을 꺼내 들자 산적은 왜 항상 방해를 하는지 묻습니다. 그의 계획. 그가 페스트리가 그 함정을 설치했는지 묻습니다. 페스트리가 자신과 싸우려는 건지 궁금해하며 싸움을 시작합니다. 산적은 페스트리가 어떤 상처든 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한 방에 페스트리를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싸움이 치열해지자 마크는 페스트리에게 도망치라고 그의 목숨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페스트리는 그가 자신의 부관이며 살아있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산적은 페스트리의 검을 부러뜨리고 페스트리를 공격하려 하자 페스트리는
비명을 지릅니다. 연료가 도착했는데 아이들을 찾을 수 없다. 페이스트리에 부러진 칼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캐서롤과 애그니스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칼을 가지고 갔는데 집에 페이스트리가 애그니스 다리에 앉아있는 것을 본다. 가는 길에 페이스트리를 못 봤을 리가 없는데 충격을 받는다. 어떻게 그렇게 일찍 집에 왔냐고 캐서롤에게 마지못해 묻는다. 페이스트리는 아버지의 순간이동 기술을 복제했다고 고백한다. 캐서롤은 다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기술을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번에는 운이 좋았지만 전투에서 마법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다음에는 바위 밑으로 순간이동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는 퓨어를 만나 산적이 자신이 본 것을 폭로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합니다. 페이스트리가 사용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페이스트리가 사람들의 마법을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를 위협으로 여길 것입니다. 다음 날 마크는 슬픈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페이스트리가 그를 만나러 와서 루미를 방문하고 싶은지 묻지만 마크는 부끄럽다고 말합니다. 페이스트리는 그에게 사과만 하면 된다고 말하고 그들은 함께 그곳으로 갑니다. 페이스트리는 부엌으로 가서 방카 파이를 만드는 동안 마크는 루미에게 사과하고 루미는 즉시 그를 용서하고 그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페이스트리가 파이를 가져오고 그들은 파이를 즐깁니다. 그가 그들에게 신맛이 나는 방카를 주자 그들은 신다고 소리칩니다. 그는 그들에게 방카는 신맛이 날 수도 있고 단맛이 날 수도 있으며 완벽하게 섞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마크에게 방카처럼 자신에게도 뛰어난 기술이 있으며 그의 부관이 되고 싶다면 그것을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크는 그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마크는 그에게 감사합니다. 나중에 글라카주, 루미의 아버지가 도착해서 마크에게 화를 냅니다. 딸을 다치게 하다. 그는 마크가 그 때문에 루미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고 모두 웃으며 방카를 먹는다. 파이.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고 페스트리는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로 결심합니다. 달콤한 땅을 만들어서 말이죠. 결국 위식의 공주는 모르돈에 들 사람들이 산적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힘든 협상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페스트리와 퓨얼은 도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캐서롤을 만납니다. 캐서롤이 손에 든 서류를 확인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말은 돈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의 재정난을 모두 알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그의 사무실에 있는 이유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말이죠. 빵집 주인은 그들의 도시가 산적들의 공격을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합니다. 산적들의 공격 말이죠. 그들의 도시처럼 농업에 의존하는 도시에게는 산적들의 공격이 극복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공격 당시 여러 지역이 파괴되었고 집들은 무너졌으며 심지어 우물까지 막혀버렸으니까요. 그런 일을 겪고 다시 시작하려니 정말 어렵습니다.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파괴된 건물들을 재건하는 것뿐입니다. 우물에 막힌 돌들을 치우고 남은 식량을 관리하여 모두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지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캐서롤은 그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하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그는 다른 도둑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지 묻지만 퓨얼은 그럴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른 도둑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요. 사실 공격에서 회복한 도둑은 없고 다른 지역들도 그들에게서 돈을 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변 마을들은 모두 그 일로 피해를 입었고 그들은 돈을 구해야 합니다. 도시가 망하는 걸 원치 않으면 자금 지원을 받아야 해요. 카세롤은 추장회의에 돈을 빌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하지만 퓨얼은 거절합니다. 추장회의에 돈을 빌리면 큰 손해를 보게 될 거라고. 추장회의가 받아갈 이자가 갚을 수 있는 액수를 넘어설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다른 방법들을 제시하고 페이스트리는 가능하다면 카세롤의 부모님께 돈을 빌리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카세롤은 아들에게 부모님께 돈을 빌릴 수 없다고 털어놓습니다. 오랫동안 부모님과 연락을 끊었고 자신과 부모님은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 애그니스는 양가 부모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는 파스트리에게 부모님이 손주들을 만나는 것에도 관심이 없고 돈을 빌려줄 리도 없다고 말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면서 그는 파스트리에게 자신과 애그니스가 결혼하기로 결정했을 때 무자녀였고 아무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결국 아무것도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 결과 모두가 그들의 관계를 반대했고 결혼할 수 없다고 주장했어요. 결혼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두 사람은 사랑했기에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 가출해서 결혼하기로 했어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고요. 퓨얼은 그것이 모든 사람이 좋아할 만한 전형적인 사랑 이야기라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경험해보고 싶은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페이스트리는 그들이 처한 시대가 부모들이 자녀들의 혼사를 정하는 것을 선호하는 시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자신의 조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한 일에 기뻐하실 리 없다는 점을 생각하며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날 후에 그는 루미와 마크를 만납니다. 마크는 그에게 회의에서 그와 어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묻고 페이스트리에게 그들도 도시의 의사결정권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정보를 숨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페이스트리는 그들에게 도시에 대한 정보를 숨기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들도 의사결정권자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루미는 마크의 발음 실수에 웃고 둘이 농담을 한 후 페이스트리는 루미에게 이제 괜찮아졌고 나와도 되는지 묻습니다. 이미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외출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이미 괜찮다고 말하며 괜찮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신을 때리려 하지만 아프다고 말하며 아직 다친 곳이 아프지만 감당할 만하다고 말합니다. 참을 만하다고 합니다. 페이스트리는 그들이 주님의 집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는 마을 운영을 계속할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농사를 다시 시작해야 하고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루미는 활동 범위를 넓히는 걸 제안해요. 좋은 생각 같지만 페이스트리는 시간도 인력도 무엇보다도 돈이 없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바로 그들에게 없는 것이죠. 아이들은 도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고 고집하며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해요. 마크는 페스트리가 아이들에게 마법을 가르친다고 말해요. 루미는 그 말에 웃으며 마법을 가르치면 뭘 할 건지 묻죠. 그를 바보라고 부르며 싸우는 법을 배운다고 해도 너무 바보라서 싸우는 걸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말해요. 이해한다고 해도 싸우는 법을 배우면 적이 아닌 자신에게 사용할 거야. 그녀는 그에게 불마법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적을 공격하는 대신 자신을 다치게 하고 스스로 불에 타게 될 거라고 말한다. 마크는 화를 내며 그녀에게 소리를 지르고 둘은 말다툼을 시작하지만 페스트리는 그들을 말리며 둘이 플리어팅하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하고 마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그들은 돈을 얻는 방법, 즉 자신들이 찾고 있는 것에 집중한다. 돈을. 루미는 그들이 페스트리가 만들어준 방카파이를 팔아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한다. 그녀는 그 파이가 매우 맛있고 만약 판다면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인정한다. 돈을. 페이스트리는 뱅카파이를 만들던 때를 떠올립니다. 그는 세상을 위해 디저트를 만드는 것을 얼마나 즐기는지 알지만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면 많은 뱅카가 필요하고 그건 돈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없는 자원이죠. 그는 또한 그들이 디저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루미가 다른 제안을 합니다. 페이스트리가 가진 마법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마법 실력을 보여달라고 부탁하고 그는 그녀가 자신이 마법을 부리는 것을 본 적이 없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녀의 부탁대로 하기로 하고 그들에게 아무거나 그려보라고 말합니다. 바닥에 그린 걸 보고 싶어. 마크는 매우 생소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그에게 무엇을 그리려는 건지 묻고 그는 용을 그리고 자신이 그 용을 죽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 용을 죽였다고도 그렸다. 그림을 보며 페이스트리는 마크가 다리가 달린 지렁이를 그린 걸로 생각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반면에 루미는 자신은 방카를 그렸다고 말한다. 그녀는 또 다른 그림을 그리고 그들이 묻자 그것은 방카파이라고 말한다. 마크는 그녀를 비웃으며 그것이 방카파이처럼 보이냐고 묻고 다시 그들은 말다툼을 시작하고 그녀는 그의 그림이 더 형편없다고 말한다. 그녀가 그린 그림. 페이스트리가 다시 그들의 논쟁을 중재하고 마법을 사용합니다. 그는 그들이 함께 그린 그림을 바닥에 놓고 그들의 손등에 갖다 댑니다. 그리고 확인해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너무 놀랍니다. 루미는 그것을 지우려고 하지만 지워지지 않아서 반영구적임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림이 지워지는지 묻고 그는 3일 후에 벗겨질 거라고 말합니다. 일이라고. 그녀는 돈을 벌기 아주 쉬운 방법이라고 말하고 그에게 같은 마법을 사용해서 나무판이나 판자 같은 것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지 뭔가를 재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가 원하는 곳 어디든. 그녀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페스트리에게 무언가를 떠올리게 하고 그들은 그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 능력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껴안고 아주 영리하다고 말하지만
그녀는 물러서며 그가 무엇을 하는 건지 묻습니다. 하는 건지 묻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묻기도 전에 그는 도망쳤습니다. 그는 집으로 갑니다. 집에서 카세롤은 아그네스에게 전화해서 부모님께 돈을 좀 구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좀 구해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들이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부모님께서 그럴 방법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부모님이 돈을 좀 주시겠다고 하실 거예요. 그녀 말이 맞고 자기를 괴롭히지 말았어야 했다고 인정해요. 파스트리가 곧장 들어와 어른들에게 돈을 벌 방법을 찾았다고 말해요. 그는 나무를 들고 아버지에게 조세핀과 결혼하고 싶다고 다시 말해요. 그는 카세롤에게 어떻게 카세롤을 위한 남자를 구할 생각인지 묻고 카세롤이 순간이동 마법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해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해서 조세핀을 데리고 구원자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해요. 구원자를. 그는 순간이동 마법이 없는 귀족들이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구원자를 찾는지 카세롤에게 물어요.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캐서롤은 왕도로 가서 무도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여행에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많은 돈을 쓰게 되고 심지어 가는 길에 괴물의 공격을 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힘든 여정입니다. 페이스트리는 그들에게 해결책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법을 사용하여 나무 조각에 자신과 아그네스를 그립니다. 그는 귀족들이 잠재적인 구원자들에게 딸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그림을 살 수 있는지 부모님께 보여줍니다. 그들의 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은 아그네스와 똑같이 생겼고 모두들 충격을 받습니다.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던 중 페이스트리는 그것을 이름 짓고 싶다고 말합니다. 선자 사진. 다른 귀족들에게 선보일 때 그들은 사진이 딸들의 짝을 찾기 위해 아이들과 다른 도시로 여행하는 스트레스를 덜어준다고 말할 것입니다. 딸들의 좋은 짝을 찾기 위해 다른 도시로 아이들과 여행하는 스트레스를 덜어준다고 말할 것입니다. 카세롤이 사진을 보자 그는 그것을 몇 개의 금화에 팔 수 있다고 인정하고 마법이지 그림이 아니기 때문에 재료를 살 필요가 없으므로 수익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수익성이 있습니다. 퓨얼은 그 상품을 내놓으면 페스트리가 가진 마법의 수준을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페스트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고 실제로 그가 사용하는 유일한 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의 다른 능력을 감추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하지만 첫 번째 계획은 레이츠 백작과 만나기로 하는 것이었다. 왕국이 맞서 싸운 도적들에 대한 보상과 손해 배상에 대해 논의하다. 레이츠가 졌어. 그들은 실제로 레이츠 왕국으로 여행을 떠나는데 레이츠빌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한 매우 큰 왕국이다. 수도가 레이츠빌인 매우 큰 왕국이다. 그들이 백작의 성에 도착하자 자신들을 소개하고 기사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한다. 백작은 카세롤이 자신을 날 것으로 먹으러 왔을까 봐 걱정하지만 그녀는 가난한 귀족이 자신에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냐며 스스로를 안심시킨다. 그들은 백작을 만나고 백작은 그들을 환영한다. 카세롤은 미리 파스트리에게 백작이 브리오슈 살브라드 밀라트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옛 백작의 큰딸이자 왕위 계승자이며 왕위 계승자가 어리기 때문에 그녀가 대신하고 있다. 브리오슈는 그들을 환영하고 차를 함께 마실 건지 묻는다. 그녀는 그들을 식탁으로 안내하고 여러 개의 쿠키와 함께 차를 준다. 쿠키를. 카세롤이 차를 마시자 유명한 차이기 때문에 정말 감탄한다. 잘 알려진 차다. 하지만 파스트리가 차를 마시고 쿠키를 먹자 그렇게 흥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에게서 기대하는 표정이다. 그녀는 카세롤에게 그의 죽은 영지를 부활시켰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한다. 하지만 카세롤은 모두 아들의 도움 덕분이라고 말한다. 브리오슈는 그가 겸손하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녀는 파스트리에게 말을 거는데 파스트리는 그들의 영지 성장은 그의 아버지 덕분이지만 산적들 때문에 그들의 모든 노고가 파괴되었고 산적들이 레이츠에서 탈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한다. 그는 브리오슈가 신문할 수 있도록 산적 몇 명을 데려왔다고 주장하며 만약 브리오슈가 그들이 자기 도시 사람이 아니라고 부인하면 그는 그들을 왕궁으로 데려가 왕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말한다. 브리오슈는 아이 손에 걸린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산적들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며 그들을 공격한 자들은 도시에서 죽었으므로 산적들이 그녀의 왕국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카세롤은 산적들과 함께 발견된 그녀 가족의 검을 보여줍니다. 검이요. 그녀는 자신이 꼼짝없이 걸렸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페이스트리는 150골드를 요구하며 협상하고 그녀는 마지못해 그것을 줍니다. 거래를 성사시킨 후 그녀는 페이스트리에게 그의 지능을 과소평가했고 그의 함정에 빠졌다고 인정합니다. 그녀는 패배를 인정하지만 그가 그들의 차를 마실 때 왜 불만스러워 보였는지 묻습니다. 차.
그는 차와 함께 나온 쿠키가 너무 달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적당히 단 쿠키를 만들면 더 좋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계속 말하지만 아버지가 그를 멈춥니다. 떠나려는 참에 선물을 준비하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그녀의 초상화를 천에 그려 선물합니다. 그녀는 그림을 무척 좋아하며 기쁘게 받습니다. 왕도 중앙군 사령관 캐틸색 공작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모달름 영주를 연회에 맞이합니다. 손자의 성년식을 축하하지만 그를 여전히 아이로 생각하는군요. 잘 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달름 경은 그들을 연회에 특별히 초대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그것은 늙은 공작을 웃게 만듭니다. 모달름 경에게 아첨받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왕국에서 영웅으로 여겨지는 그에게 그러고는 초대 손님들에게 스콜이라는 손자를 소개하고 사관학교를 수석 졸업했다는 자랑을 빼놓지 않습니다. 그가 다녔던 스콜은 모달름 경에게 격려를 할 때 얼마나 긴장했는지 티내지 않으려 하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를 배신합니다. 그에게 격려를 하면서 모달름 경은 그에게 그가 자신과 아버지인 공작에 비해 낮은 계급이라 불안해하는 그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할아버지는 재빨리 말을 끊으며 스콜이 어릴 적 자신을 우상처럼 여겼고 그래서 이상하게 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상하게 행동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그는 마침내 패스 쪽을 바라보고 패스는 손을 가슴에 얹고 정중히 무릎을 꿇으며 자기 이름을 말합니다. 그들은 그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들은 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격식 있는 말투에 놀라지만 그는 인사를 마치지 않고 스콜의 성년을 축하하고 성을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을 이어갑니다. 스콜은 그에게 정중하게 대답하려 하지만 말문이 막히고 결국 공작은 크게 웃으며 패스의 성년식을 축하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이죠. 그러자 패스는 성년식을 맞아 마법의 축복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는 그들의 가문처럼 마법이 대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모두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공작은 신들이 그들의 가문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패스는 자신이 마법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단순한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그저 우연이라고 말이죠. 그러자 공작은 그에게 마법을 보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패스는 먼저 하인에게 흰 천을 내밀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 다음 주변에서 만화를 모아 소녀의 그림을 그리는 주문을 씁니다. 흰 천 위에 소녀의 그림이 나타납니다. 모두들, 특히 스콜은 그 주문의 성격에 놀라고 패스는 자신과 마그레브 후베르크를 대신하여 스콜에게 그 천을 선물합니다. 이름을 듣고 공작은 그 남자가 의식에 없다는 것을 알아채고 그 그림이 그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빨리 추측합니다. 패스는 재빨리 말을 끊고 그림 속 소녀가 사실은 자리에 없는 마그레브의 셋째 딸이라고 밝힙니다. 그래서 마르그라프 영지의 끊임없는 국경 분쟁 때문에 모튼 경은 자신의 귀여운 딸 페트라 영예가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설명합니다. 페트라 영예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실제로 성공하여 스콜은 사진만 보고 페트라에게 푹 빠집니다. 사진만 보고 말이죠. 패스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페트라 영예가 성년식을 앞두고 파티를 열 것이며 페트라가 우정의 표시로 스콜이 참석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합니다. 공작은 빨리 거절하려 하지만 사랑에 빠진 스콜은 보호자와 상의도 없이 참석하겠다고 맹목적으로 동의합니다. 보호자와 상의도 없이 말이죠. 전우이는 자기에게 정략 결혼을 시키려 한다는 걸 알 만큼 영악하지만 스콜은 바보야. 하지만 스콜은 바보야. 공작은 이제 패스가 뭔가 쓸모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 결코 아이처럼 굴지 않아. 혼자서 대화 전체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으니까. 대화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었어. 반면 스콜은 파티 날짜를 정확히 알고 싶어 하지만 공작은 그를 멈추고 영지로 어떻게 갈 건지 묻지. 불행히도 노인에게는 패스가 이미 계획을 세워놓았고 그걸 그들에게 설명하지. 그리고 공작에게 자기 아버지가 기꺼이 마법으로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이 제안에 스콜은 더욱 흥분하여 모르달른 경위 마법을 직접 경험할 기회를 잡습니다. 모르달른 경위 마법을 직접 경험해볼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는 재빨리 모르달른 경에게 도움을 청하고 그게 끝나자 결국 공작은 양보하고 한숨을 내쉬며 좌절감을 드러낸다. 보이지 않는 지혜의 싸움. 바로 그때 패스가 다가와 그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의 생각에 후작은 다른 속셈을 가지고 있는데 이웃과의 지속적인 국경 분쟁에 지쳐 공작의 강력한 군사력을 이용해 경쟁자들을 겁주려는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군사력으로 경쟁자들을 위협하려는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페트라 영예와 그의 손자 사이의 정략 결혼이 그 계획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패스의 설명 덕분에 그런 위협을 달성할 완벽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공작은 손자가 꿈꿔왔던 여인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파티에도 참석하겠다고 발표하기로 합니다. 잠시 후 스콜은 패스를 만나 특별히 부탁합니다. 존칭을 생략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스콜은 격식을 차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며 어색하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패스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고 자신을 패스트리 또는 패스라고 부르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페트라님이 좋아할 만한 것, 예를 들어 꽃이나 특별한 간식 같은 것을 패스에게 묻습니다. 패스는 잠시 생각한 후 그녀가 자신이 구워준 쿠키를 좋아했던 것 같으니 과자를 선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 스콜은 그에게 과자 만드는 법을 아느냐고 묻고 그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라고 대답한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라고 말한다. 그는 자신이 실험 중이던 새로운 파이 레시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지만 스콜은 재빨리 화제를 바꾸고 그에게 처음 이야기했던 것에 집중하라고 말한다. 그는 흥분해서 이야기가 길어진 것을 사과하지만 스콜은 그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가 자신을 도와줄 수만 있다면 패스는 아마 과자를 많이 만들어달라는 부탁일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무엇이든 하겠다고 흥분해서 말한다. 하지만 스콜이 그가 흰 천에 그린 초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실망한다. 그가 흰 천에 그린 초상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그는 그것이 변경되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패스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혼란스러워한다. 의미합니다. 그러고는 바로 요점을 말하며 좀 더 성적인 내용으로 만들었으면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중에 재건과 물자 배급이 여전히 진행 중인 마을에서 퓨얼은 몰델름 경이 굳이 그렇게 할 의무가 없는데도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려고 애쓰는 이유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바로 그때 패스가 들어와서 그들이 과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냐고 묻습니다. 그가 틀렸고 요리 생각을 그만두는 게 좋다고 말해줘. 그는 캐슬색 공작과 마르그라프의 편지를 몇 통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간다. 후베르크. 그는 2통의 편지를 재빨리 가져가고 몇 분간의 극심한 기대감 끝에 그들은 총 2만 실버 코인을 얻었다고 발표하며 그들을 향해 미소 짓는다. 합계. 이것은 페트라 영예와 스콜경이 결국 약혼하게 되었고 그것은 그들의 훌륭하고 잘 계획된 노력 덕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패스는 매치메이킹을 꼼꼼히 검토하느라 겪었던 모든 스트레스를 행복하게 여겼어요. 마그레브와의 사진은 결국 헛되지 않았어. 주인님께서 퓨얼에게 먼저 은화 30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에 퓨얼은 기뻐하며 저택을 지을 수도 있겠다고 말합니다. 모델름 경이 급히 끼어들며 기대하지 말라고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그 돈은 레이디 페트라를 안전하게 호위하기 위한 충분한 경비를 마련하는 데 쓰이기 때문이야. 그녀의 성인 선언식이 수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패스는 잘 이해하지 못해서 퓨얼이 두 집안의 약혼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약혼이 취소되도록 필사적인 조치를 취할지도 모른다고 지적합니다. 약혼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 명밖에 없으므로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불가능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퓨얼은 또한 그 약혼 사실이 공개되는 것이 불가능해야 한다고 언급합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르델름 경은 교회가 뇌물을 받는 몇몇 관리들 덕분에 정보를 얻는 안식처가 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순간이동 주문을 사용하여 페트라 영예를 보호하는 것이 쉬웠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수행원과 경호원들이 있어 그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녀를 수도로 순간이동시켜 그곳에서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줄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그가 처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가 그녀를 수도로 순간이동시켜서 그녀가 그곳에 있는 동안 그녀를 안전하게 지켜줄 경호원을 고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퓨얼은 적이 그가 고용한 경호원들에 잠입하여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르델름 경은 그들이 그 일을 끝내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일을 맡기로 합니다. 성공하면 왕국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두 세력의 신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캐스도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데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의 이유는 아버지의 영토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그의 요리 계획 때문입니다. 세계 각지의 별미 요리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는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라 교회에 있는 페트라 영예를 보호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일 것이라고 제안합니다. 출입구가 하나뿐이고 창문도 적으며
공격에도 견딜 수 있을 만큼 튼튼한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튼튼한 구조 때문입니다. 두 남자는 교회의 성소에 그녀를 보호하는 아이디어에 동의하고 그 훌륭한 아이디어를 보안 계획의 핵심으로 삼기로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패스는 상인에게서 받은 구매 영수증을 아버지에게 건네준 후 서둘러 방을 나가려 한다. 하지만 화가 난 아버지는 패스가 허락 없이 추가로 산 물건들을 발견하고 그를 세운다. 그 행동에 대한 벌로 아버지는 한동안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말한다. 얼마 후 모델룸 견과 패스는 마차를 기다리고 있는 허버트 백작을 만난다. 이렇게 중요한 임무에 패스를 데려온 이유를 묻자 모델룸 경은 페트라 영예에게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녀와 함께하는 그가 이렇게 중요한 임무에 패스를 데려온 이유를 묻자 모델룸 경은 페트라 영예에게 그녀와 함께할 사람이 있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정과 수도 체류 중에 이야기할 나이. 하지만 이것은 단지 거칠애일 뿐 패스가 사실은 이 작전의 배후이기 때문이다. 마르그레이브 후버트와 패스는 서로 인사를 나누고 그는 잊지 않고 감사를 표한다. 그의 멋진 마법을 사용해서 약혼을 가능하게 만들어준 그에게 감사한다. 앉아 있었다. 그녀는 처음 만났을 때 그가 만들어준 맛있는 쿠키에 대해 감사를 표했고 그녀가 좋아해서 그는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그 쿠키를 다시 먹는 꿈을 꾸었고 그때부터 그들의 만남을 학수고대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패스는 레이디 리코에게 인사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의 반응하지 않았고 레이디 페트라는 무례하다며 그녀를 꾸짖습니다. 모두 마차에 오르자마자 그들은 수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수도로 가는 길에 패스는 머릿속으로 계획을 수정하는데 그 계획에는 교회에 가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마그레브의 영토에서 그리고 그곳에서 모르델룸 경이 그녀를 텔레포트할 것이다. 수도.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그녀가 안전하게 머물 교회로 향할 것입니다. 그녀는 성소 안에 머물고 유일한 입구를 확보할 것입니다. 마차 안에서 후베르트 백작은 모델룸 경에게 자신의 적들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적들 또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는 딸을 보호하라고 말하고 백작은 충분한 계획을 세웠다고 그에게 안심시킵니다. 그는 이미 충분한 계획을 세워두었다고 확신시켜줍니다. 교회에 도착하자 남자들이 먼저 나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그들은 마차 문 옆에 경계를 서고 잠시 후 덤불에서 몇몇 남자들이 뛰쳐나와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들이 모델룸 경과 백작을 붙잡고 있는 동안 세 번째 적이 페트라 영예를 암살하기 위해 마차로 향합니다. 마차로 가서 페트라 영예를 암살하려 합니다. 하지만 패스는 자신의 검으로 공격을 막습니다. 그는 가면 암살자에게 맞서 싸우지만 또 다른 암살자가 뒤에서 나타나자 그의 아버지가 적시에 나타나 그를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함께 그들은 암살자들을 몰아내고 도망치게 만들고 그 후 재빨리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두 소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한 채 지하실로 내려가지만 사건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은 것은 리코였기에 패스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손을 잡아줍니다. 그들은 모두 성별식을 위해 왕도로 향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지나온 좁은 길 때문에 불안하고 무서워합니다. 리코리스는 페트라보다 훨씬 더 무서워합니다. 패스가 다가와서 리코리스의 손을 잡고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거의 다 왔다고 용기를 줍니다. 리코리스는 그를 기쁘게 바라보며 그가 나이에 비해 훨씬 성숙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언니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신보다 더 성숙하다고 고백합니다. 자신 대신 여동생의 손을 잡아주어야 한다고 말하며 그녀는 그가 그녀 대신 그녀의 언니를 안아야 한다고 인정했고 그녀는 기억한다. 그녀는 부모님을 포함한 모두에게 매우 화가 났었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언니 대신 그녀와 결혼할 사람을 정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전에 패스에게도 매우 무례하게 굴었던 것을 떠올립니다. 자신이 잘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와 상관없이 더 잘해야 한다고 느껴요. 그래도 말이죠. 패스가 그녀의 손을 잡고 터널의 마지막 부분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서 결국 문을 보게 돼요. 그들은 그에게 곧바로 성화위식을 시작할 수 있는지 묻지만 그는 성화위식은 보통 사원이 있는 왕도에서 거행된다고 말해요. 사원이 있는 곳이죠. 그는 또한 왕도에서 사제가 성화위식을 집행한다고 설명하며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순간이동 능력을 이용해서 왕도로 가야 한다고 말해요. 왕도로 말이죠. 그들이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는 그들보다 먼저 문을 열고 서로 손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모두 손을 잡는 동안 그들 중 한 여인 키라는 신분 차이 때문에 손을 잡는 것을 망설이지만
리코리스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라고 말하고 그들은 함께 손을 잡습니다. 그들이 손을 잡은 후 패스가 그들에게 합류하고 카세롤은 우주 전체의 만화를 모아 그들을 순간이동시킵니다. 그들은 순간이동을 하고 자신들이 왕도에 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도착하자 패스는 소녀들을 왕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그들이 사원에 있으며 거기서 성별의식이 일이 진행되고 그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것이라고 안심시키며 그들에게 진정하라고 합니다. 계획대로요. 그들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연합에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후작과 공작 가문이고 알고 보니 그들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아르미르 가문이 가장이 도적단을 부르는 이유는 그가 끔찍한 임무에 대해 말하기 전에 노조를 파괴하려고 한다. 그는 그들에게 이 임무가 그들을 승진시켜 줄 것이라고 말하며 허세를 꺾으려 한다. 아르미르 가문입니다. 나중에 아미르는 그의 고귀한 배를 잃었고 그가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는 그것을 되찾으려고 하고 자신의 빛을 되찾기 위해 연합을 이용하려고 해. 그의 귀족 칭호, 그가 그들에게 임무에 대해 말하려고 하자 그는 그것이 단지 그들의 가문을 격상시킬 뿐만 아니라 그를 낮춘 다른 가문들을 굴욕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를 낮춘, 그가 말하는 가문은 카틸색 가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에게 요점만 말하고 불필요한 말로 그들을 둘러대지 말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들은 그에게 누구를 죽이길 원하는지 묻고 그들이 능력이 있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아무도 죽이길 원하지 않으며 죽일 의향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그들에게 소녀를 납치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금화 10개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소녀를 납치하는 것만으로 금화 10개는 너무 과하잖아요. 그들은 그 일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그가 자신이 귀족 여자를 납치해서 아내로 삼으려는 것은 아닌지 자세한 내용을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귀족 여자를 납치하고 싶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내로 삼으려는 것은 아니라고 인정합니다. 그는 페트라 밀러 허버트라는 여자, 즉 허버트 변경백의 딸이 곧 수도에서 성녀 선포식을 하고 카틸색 공작의 손자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는 그녀를 성공적으로 납치하는 것이 그 가문에 얼마나 굴욕적인 일이 될지를 인정합니다. 카틸색, 즉 가족들에게 복수하고 아마도 명예를 회복할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되찾을 겁니다. 그는 그 임무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성공해야 하므로 최대한 조심해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매우 신중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팀장은 그들에게 자신의 임무를 알고 있으며 반드시 그 일을 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의 방을 떠나려 할 때 그는 매우 간절하게 그들을 다시 부르려 한다. 부적절한 태도로 말하자 상사가 그에게 누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고 묻는다. 그는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들을 더럽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하지 못했을까요? 밖으로 나가자 팀원 중 한 명이 상사에게 그 일을 할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 일을 맡을지 묻습니다. 상사는 그 일이 이상하게 보이고 아미르가 그런 납치로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지 정말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납치로 무엇을 얻으려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상사는 그들에게 그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아미르는 두 가지를 얻으려 합니다. 첫째, 카틸색 공작의 손녀며느리이자 군대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그녀를 납치하는 것은 가문의 수치가 될 뿐이므로 카틸색 공작은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아미르는 또 다른 것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아미르는 다른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는 아미르가 그 여자아이를 감금하려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마르그라브 가문에 아부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 여자아이를 찾기 시작하면 그 여자아이를 데리고 나와 감금된 아이를 구한 구세주처럼 보이게 할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명예를 회복하고 귀족 자기를 되찾을 것이고 그 기회를 이용해 그 여자아이에게 반하게 만들고 결혼까지 할 거라고 합니다. 아마도 결혼까지 할 거라고요. 상사는 영웅이 자신의 희생자와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는 항상 듣기 좋은 사랑 이야기라고 말하며 자신의 공상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그들은 즉시 일을 시작합니다. 반면 사찰에는 많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몇몇 무사들은 눈에 띄기 위해 최전선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패스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며 카세롤에게 묻고 카세롤은 그에게 그 연합이 매우 강력하고 그 어떤 것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그 가문에 도시에서 더 큰 권력을 줄 것이고 다른 몇몇 가문들도 그 연합에 가입하고 그들의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패스는 만약 자기네 가문이었다면 아마 누구든 자기 곁에 있을 거라고 말하고 그의 아버지는 둘 다 알고 있는 것을 굳이 그에게 설명해야 했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페트라는 매우 괴로워하고 지쳐 보이고
리코리스는 그녀에게 말을 걸려고 합니다. 괜찮냐고 물으니 그저 긴장된다고 합니다. 패스가 그 대화에 끼어들어 그녀에게 긴장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하지만 곧 약혼자를 만나면 그 모든 과정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테니 차분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이 충분히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약혼자 스콜은 매우 차분한 청년이며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녀는 패스가 그린 스콜의 초상화를 보았다며 스콜이 매우 잘생겼고 진짜 귀족처럼 보인다고 말합니다. 그를 빨리 만나고 싶고 매우 기대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만으로도 패스는 매우 기뻐합니다. 자신과 부모님이 쏟았던 모든 스트레스와 노력이 그 결혼 계획에 허비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그는 안도합니다.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확실히 효과적인 계획과 준비는 항상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말이죠. 그는 다시 생각해보며 제빵 쌓이자 단 것을 좋아했던 과거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제대로 계획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그라브 후베르트의 목소리가 페트라를 부르며 성화식 시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그는 생각에서 돌아와 현재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합니다. 페트라는 아버지를 따라 사원 안쪽으로 들어가고 리코리스는 메이드 카람과 함께 남는다. 그리고 퓨얼은 다른 남자와 함께 방에 들어온다. 그는 카세롤에게 카틸색 공작 저택에서 막 왔다고 말한다. 그들은 그에게 카틸색 저택의 상황을 묻고 그는 그곳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한다. 그는 여러 명의 축하객들이 있으며 그들과 같은 작은 영지의 영주들도 있다고 인정한다. 그 이유를 궁금해한다. 그는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카세롤은 그에게 파스에게 했던 것과 같은 결합의 중요성과 모든 영지 영주들이 환심을 사려고 애쓴다는 설명을 해준다. 그리고 모든 영지 영주들이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퓨얼은 그들에게 자신이 그들의 공동체 일원인 쿤트로를 거기에 남겨두고 확인하게 했다고 말한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해서 나중에 업데이트해줄게. 카세롤은 패스에게 부탁을 하나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라이코리스를 가리키며 패스에게 페트라의 성화 과정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오랜 시간 동안 서 있었고 리코리스가 거기 서 있는 것에 지친 것이 분명하다. 그는 페트라에게 리코리스를 손님방으로 데려가서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도 그래야 한다. 그녀가 이 지역에 더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고 함께 있어주려고. 그녀가 지루해하는 것을 알아채지 못하자 그는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는 그녀에게 페트라의 과정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고 객실에서 쉬고 싶은지 묻습니다. 손님용 집에서 쉬고 싶은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와 함께 가고 퓨얼은 그에게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카세롤은 퓨얼에게 아들의 마음에 나쁜 생각을 심어주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패스와 리코리스 사이에 케미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또 누가 있을까요? 댓글에서 알려주세요. 아르메어는 자신의 집을 돌아다니며 캐틀색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지 생각하며 바랍니다. 만들 것입니다. 페트라가 성화를 마친 후 캐틀색 장군은 자신의 집인 베넨에서 고위 장교를 사원으로 보내 페트라를 데려옵니다. 그녀의 약혼식을 위해 소녀를 데리러 왔다고 카세롤에게 말하고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는 카세롤에게 소녀의 약혼을 위해 데리러 왔다고 말하고 그녀를 데려갑니다. 그가 떠난 후 퓨얼은 키스롤에게 그 부분이 끝났는지 묻고 키스롤은 약혼식 후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다음 일이라고 말합니다. 퓨얼은 라이코리스와 같은 방에 있는 패스가 더 걱정됩니다. 혼자서요. 하지만 키스롤은 그가 걱정하는 것보다 더 기뻐 보인다고 말하며 아이들이 혼자가 아니고 보호자와 함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한 페이스트리가 곧 성화를 받으러 갈 것이라고 말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카라는 아이들과 같은 방에 있습니다. 그녀는 거기에 서 있고 그것은 패스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패스는 그녀에게 왜 페트라와 함께 있지 않고 거기에 있는지 묻지만 그녀는 자신이 리코리스, 그는 그녀에게 앉으라고까지 부탁하지만 그녀는 거절합니다. 그녀는 무서운 표정을 짓고 그는 물러섭니다. 그는 리코리스와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듣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그것도 들리냐고 묻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 하기 전에 그들은 어두운 구멍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의 주인이 사라졌다며 카라는 어른들을 부릅니다. 카세롤은 패스가 그녀를 지킬 테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퓨얼에게 카틸색의 집으로 지원군을 요청하러 가라고 합니다. 그도 구멍으로 뛰어든다. 패스는 손이 묶인 채 어두운 방에서 깨어난다. 그는 보스에게 왜 납치되었는지 묻지만 보스는 자신에게는 그 이유를 말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다.
보스는 자리를 뜨며 자신의 부하 중 한 명에게 거기에 남아있으라고 한다. 패스는 자신을 납치하도록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좁혀보려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그는 그 남자에게 자신을 죽이려는 것이냐고 묻고 자신이 귀족의 아들이며 풀어주면 약 200금화를 줄 수 있다고 말한다. 그 대화는 그 남자의 흥미를 자극하고 그는 돈이 납치의 동기는 귀족이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봅니다. 집은 귀족의 집처럼 보이지만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그 귀족은 약 10년 전에 지위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전이요. 그는 그 연합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의 명단을 받았던 것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는 책을 생각하며 약 10년 전에 쫓겨난 귀족을 찾아보려 합니다. 10년 전에요. 그는 아미르로 범위를 좁히고 리코리스의 스카프에 적어 구멍으로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께. 한편 카세롤은 구멍 안으로 들어간 후 길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옵니다. 퓨얼이 돌아와서 카틸색 장군이 어떤 남자도 남겨두지 않겠다고 거절했다고 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할지 생각합니다. 그들은 패스에게서 편지를 받고 그는 바로 행동에 나선다. 그는 퓨얼에게 교전 중인 병사 몇 명을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몇 명을 데리고 간다. 주변 남자들로부터 받아서 안미르의 집과 맞출 수 있도록 퓨얼은 적어도 카틸색의 집으로 텔레포트해달라고 그에게 부탁하고 그는 그렇게 한다. 아르미르 집의 구멍에서 보스가 도착해 그들이 있었다고 밝힌다. 잘못된 소녀를 납치했고 아미레는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기 싫어해. 그는 페트라가 쌍둥이이며 라이코리스가 그녀의 쌍둥이라고 밝힌다. 아이들을 죽여 모든 증거를 없앴겠다고 하는데 그가 치기 전에 리코리스, 패스가 그를 치고 그의 손에 묶인 밧줄을 풀어줍니다. 패스는 칼을 들고 보스에게 항복할 건지 묻지만 보스는 거절하고 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영상을 만나보세요.